그날 밤 그녀는 내게 말했다. 나 1년 전부터 만나는 사람이 있어. 그 순간 귀가 먹먹해졌고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나는 단 한 번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내 모든 믿음이 산산조각 났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가장 잔혹한 배신은 예상하지 못한 평온 속에서 찾아온다고. 그날 이후 나는 평범했던 일상의 틈새에서 아내의 거짓과 그 남자의 그림자를 보게 되었다. 매일 아침 함께 마시던 커피 향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의 온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나는 서울 마포구의 낡고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올해 46, 내 삶은 예상보다 조용했고 긴 터널처럼 흘러왔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안정적인 남편이라 불렀다. 실제로 10년이 넘는 내 결혼 생활은 별다른 굴곡 없이 평범함 그 자체였다. 아침이면 늘 같은 시계 소리가 울리고 나는 습관처럼 커피 물을 올렸다. 아내 지연은 나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일어나 라디오를 켜곤 했다. 늘 하던 대로 콩죽을 데우고 작은 컵에 영양제를 챙겨 올리는 그 모습은 오랜 세월 변함이 없었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삶을 이어갔다. 조용하고 질서정연하고 감정의 마모가 가져온 평온함 속에서 나는 회사에서 팀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하루 12시간 이상을 보냈다. 그 시간 동안 지연은 병원 행정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하루를 보냈다. 퇴근 후 우리는 거의 늘 같은 시간에 집에 도착했고 같은 식탁, 같은 자리에서 저녁을 먹었다. 식탁 위에 반찬이 달랐을 뿐 우리의 대화는 늘 예측 가능한 패턴이었다. 오늘 회사 일 힘들었어. 그냥 그래요. 당신은요? 짧고 건조한 문장들 사이에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나는 그 정막을 편안한 안정이라 착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안정이 아니라 무감각이었다. 몇 달 전부터 우리 사이에 이상하고 차가운 기류가 흘렀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지연은 이미 샤워를 마치고 거실 조명을 낮춰놓은 상태였다. 오직 휴대폰 화면의 푸른빛만이 그녀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면 그녀는 놀랄 만큼 자연스럽게 화면을 엎어두곤 했다. 그 사소하고 반복적인 동작이 훗날 내 가슴을 그렇게 예리하게 베어낼 줄은 그때 미처 몰랐다. 주말이면 함께 보던 텔레비전 드라마를 나는 이제 혼자 봤다. 그녀는 병원 사람들과 식사 약속이 있다 하며 외출이 잦아졌다. 어느 날 무심코 지갑을 정리하다 그녀의 명함 지갑 속에서 낯선 명함 한 장을 발견했다. 한도윤, 내게는 생전 처음 보는 이름이었다. 단순히 병원 동료려니 하고 넘기려 했지만 그날 밤부터 내 잠자리는 엉망이 되었다. 지연은 더 이상 예전처럼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지 않았다. 내 이름 석자가 그녀의 입에서 사라지고 나의 질문에 그녀는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않았다. 그 차가운 무심함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아내를 낯선 사람처럼 느꼈다. 어느 저녁 식사 후 나는 조심스럽게 아이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도 이제 늦지 않게 아이를 가져보는 게 어떻겠어? 지연은 잠시 손에 쥔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다가 말했다. 지금은 그럴 때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요. 그녀의 시선은 끝내 나를 피해 허공에 머물렀다.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나 자신을 바라봤다. 피곤이 깊게 깃든 눈과 굳어진 턱선, 그리고 무언가 낯선 표정. 나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그 성실함은 결국 우리 부부 사이의 공백을 묵묵히 쌓아 올리는 일이었다. 아내는 그 공백을 이미 오래전 건너간 듯했다. 나는 아직 그곳에 남아 무너지는 관계의 기둥 밑에서 멈춰 서 있는 기분이었다. 요즘 들어 지연은 자주 멍한 표정을 지었다. 분명 눈앞에 나를 보고 있으면서도 그 시선은 언제나 다른 어딘가를 향해 있었다.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에 갇혀 있는지 나는 도저히 짐작할 수 없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완전히 낯선 사람을 마주한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다. 불 꺼진 방 안에서 나는 한참을 뒤척였다. 언제부터였을까? 그녀가 변하기 시작한 건 아마도 6개월, 아니 1년 전쯤이었을 것이다. 처음엔 그저 병원 일이 많아져서 몸이 지친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건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니라는 걸 내 안의 작은 경고등이 깜빡이며 알려왔다. 지연은 더 이상 직장 이야기를 자세히 하지 않았다.
누가 승진을 했는지, 어떤 환자가 고마웠는지, 그런 일상적이고 사소한 말들이 대화에서 흔적 없이 사라졌다. 대신 꼭 필요한 말 몇 마디만 남았다. 주말에는 늦게까지 잠을 자거나 나에게 일정을 알리지 않고 혼자 외출하고 돌아오기 일쑤였다. 그녀의 휴대전화는 마치 몸의 일부처럼 늘 손에 있었고 나는 감히 그 화면을 보려 하지도 못했다. 내 안에서 작지만 단단한 불안의 씨앗이 자라났다. 그 불안은 처음엔 먼지처럼 가볍게 여겨졌지만 점점 폐 깊숙이 스며들어 숨을 막아왔다. 그럼에도 나는 애써 진실을 외면했다. 누구나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이런 시기가 온다. 스스로를 그렇게 나약하게 설득하며 억지로 잠을 청했다. 그 운명적인 날은 유난히 정막이 깊었던 수요일 저녁이었다. 평소보다 늦게 퇴근한 나는 밤 8시쯤 집에 도착했다. 식탁에는 언제나처럼 내 밥이 차려져 있었지만 집 안의 공기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지연은 무언가를 깊이 골똘히 생각하는 듯 미동도 없었다. 내가 다녀왔어 하고 인사를 건네자 그녀는 고개만 끄덕였다. 씻고 와서 식사하세요. 그것이 전부였다. 나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굳이 캐묻지 않고 침묵 속에 샤워를 마쳤다. 식탁 앞에 앉았을 때도 그녀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리모컨을 손끝으로 돌리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화면에 집중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내가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씻고 있을 때 지연이 마침내 내게 다가왔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감정 없이 건조했다. 나는 젖은 손을 닦고 거실로 나섰다.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며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마저 크게 들렸다. 그녀는 한참 동안 입술을 깨물더니 마침내 떨림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나 다른 사람이 생겼어요. 그 순간 나는 그 말이 내게 하는 말임을 즉각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것은 소리가 아니라 현실감 없는 왜곡된 울림처럼 들렸다. 귀가 아니라 심장 한가운데에 꽂히는 낯선 고백이었다. 처음엔 어쩌면 지연이 나를 시험하는 농담인 줄 알았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하고 물었다. 하지만 지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고 그 어둠은 더욱 짙어졌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차마 믿기 힘든 진실을 토해냈다. 나 1년 전부터 꾸준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순간 귀가 멍해지며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머릿속이 하얗게 텅 비었고 심장이 통제력을 잃고 두드러기처럼 미친 듯이 요동쳤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마치 내 현실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세계의 언어처럼 낯설게 들렸다. 지연은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차분하고 냉정했다.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당신하고의 결혼 생활은 이제 여기서 그만 끝내고 싶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마침내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의 정적은 나를 산채로 삼켜버릴 만큼 무겁고 깊었다. 나는 그녀의 입술이 계속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귀 안쪽에서 윙하는 고주파 소리가 길게 울렸고 그 소음 속에서 내 심장이 찢어질 듯 뛰었다. 지연은 계속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 남자는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였다고 했다. 작년 봄 병원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그때부터 다시 연락이 시작되었다고. 처음엔 그저 예시하기를 나누는 가벼운 사이였지만 시간이 흘수록 서로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고 고백했다. 이제는 그 사람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지경이라고. 그리고 그녀는 마치 용서를 구하려는 듯 애써 눈물을 흘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이 메어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웠다. 결혼 생활 10년이 넘는 지난 세월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귀에 맴도는 듯했다. 매일 아침 나를 깨우고 저녁마다 내 옆자리에 앉던 그 여자가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다른 남자를 사랑해왔다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동안 내가 느꼈던 모든 낯섦과 불안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되었다. 나의 연락에 대한 늦은 답장, 내 눈을 피해 뒤집어 두던 휴대전화, 혼자 보내겠다던 주말 외출들. 그 모든 조각들이 지금 잔혹한 진실을 구성하며 나를 덮쳤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방 안은 마치 모든 공기가 빨려 나간 듯 텅 빈 공간처럼 조용해졌다. 그 메마른 침묵 속에서 나는 내가 얼마나 둔감하고 무지했던 인간인지 처절하게 깨달았다. 그날 밤
나는 단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침대에 똑바로 누워 천장만을 바라보며 그녀가 내뱉은 단 하나의 문장을 되새겼다. 1년 전부터 그 네 글자가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날카롭게 맴돌았다. 내가 평화로운 일상에 안주하는 동안 그녀는 이미나 없는 새로운 삶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 수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 서 있었다. 누군가의 전화 소리, 이어폰 속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고 흐릿하게 느껴졌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아무런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회의실에 앉아 있었지만 내 머릿속엔 여전히 어젯밤 지연의 차가운 얼굴만이 잔상처럼 남아 있었다.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동료들의 목소리도 마치 먼 메아리처럼 멀리서 들려왔다. 나는 그날 내 결혼 생활이 비로소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깊이 받아들였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나는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지연이 정말로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인정해야 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내 머릿속은 분노, 수치심, 허무함이 뒤섞여 뒤죽박죽이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감정은 서서히 마모되고 차갑게 식었다. 나는 이제 울분 대신 냉철한 이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무너진 현실이 바뀌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그녀의 말이 사실인지에 대한 법적 증거부터 확보해야 했다. 나는 곧장 인터넷 검색창을 열고 사설 탐정 사무소를 검색했다. 이런 일을 의뢰한다는 게 스스로에게 낯설고 부끄러웠지만 진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확보해야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여러 곳의 탐정 사무소를 비교하다가 후기와 평판이 좋은 한 곳을 선택했다. 마포 인근에 위치한 곳이었다. 사무실은 예상보다 깔끔했고 책상 위에는 각종 모니터와 녹음 장비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다. 담당자로 나온 중년의 남자는 자신을 김탐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나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끝까지 들어주고는 이런 일은 드물지 않다며 나를 안심시키려 했다. 보통은 1주에서 2주 안에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됩니다. 그의 말은 덤덤했지만 내 가슴은 두려움과 경악으로 얼어붙는 듯했다. 조사 비용은 적지 않았다. 기본 300만 원의 추가 경비가 붙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법적으로 완벽한 증거가 필요했기에 결국 계약서에 서명했다. 법적으로, 그리고 나 자신의 존엄을 위해서 착수금을 지불하고 나는 지연의 출퇴근 시간과 주말 일정, 자주 가는 장소와 병원 근처, 카페 이름까지 꼼꼼히 정리해 전달했다. 조사가 시작되고 나흘째 되던 날, 김 탐정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첫 보고 드립니다. 그 메시지와 함께 도착한 사진에는 지연이 회사 근처 카페에서 한 남자와 마주 앉아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 남자는 키가 크고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지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표정은 내가 지난 10년 동안 알고 지낸 아내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들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도 명확한 낯선 온기, 내게는 결코 허락되지 않은 친밀함이 흐르고 있었다. 사진을 보는 내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강렬한 분노가 아니라 내가 알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진 낯선 현실에 대한 경악 때문이었다. 나는 화면 속 그녀의 행복한 웃음을 똑바로 오래 바라볼 수 없었다. 그 미소는 나와 함께 보낸 모든 시간을 부정하는 듯했기 때문이다. 사진 한 장이면 충분할 줄 알았다. 하지만 며칠 후 김 탐정이 보내온 추가 자료는 그보다 훨씬 잔혹했다. 지연이 그 남자의 손을 다정하게 잡고 카페에서 웃는 장면, 서로의 손끝이 맞닿은 채 잔을 부딪히는 모습이 연달아 이어졌다. 나는 한참 동안 화면을 내려보지도 못한 채 멈춰 있었다.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김 탐정에게서 더욱 충격적인 영상이 도착했다. 서울 시내의 한 모텔, 입구로 함께 들어가는 지연과 그 남자의 모습이 정확한 시간대와 함께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은 약 2시간 뒤 같은 문을 통해 나왔다. 김 탐정은 그 결정적인 CCTV 영상을 정리하여 USB에 담아 나에게 건넸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주말에는 그 남자의 차량을 타고 경기도 외곽으로 향하는 모습도 포착되었다. 차량 안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둘이 다정하게 웃고 이야기하는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박준호. 나보다 10살 어린 36살이었고 지연의 고등학교 선배였다. 현재는 중견 제조업체의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놀랍게도 이미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까지 함께 확인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잔혹한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지연의 고백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가 숨기려 했던 진실이 그보다 훨씬 더 많았다. USB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과 영상이 빼곡하게 저장되어 있었다. 카페에서 서로를 향해 웃던 장면, 모텔 입구에서의 희미한 그림자, 주차장에서의 껴안음, 그리고 블랙박스에 담긴 그들의 입맞춤까지. 증거는 완벽했다. 잔혹할 만큼 나는 그 파일들을 하나씩 마치 벌을 받듯이 열어보았다. 처음에는 통제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내 모든 감정이 증발한 듯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심장이 아니라 마치 머릿속 이성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다. 나는 길게 숨을 내쉬며 노트북 화면을 덮었다. 진실을 알게 된 것은 지독한 고통 속에서도 미약한 안도였지만 그 진실을 견뎌내는 것은 끝없는 고문과 같았다. 지연과 함께한 지난 10여년간 나는 매일을 성실하고 평범하게 살았다. 하지만 그 평범했던 일상 속에서 그녀는 다른 남자와 비밀스러운 삶을 나누고 있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상상이나 의심 속에 머무르지 않았다. 사실과 증거를 단단히 손에 쥐고 있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진 순간 나는 비로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 관계를 어떻게 끝내야 할지 차가운 결심을 내 안에서 천천히 다듬기 시작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박준호. 지연보다 한 학년 위, 고등학교 시절 잠깐 사귀었던 첫사랑이었다고 했다. 그때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끝났지만 20회가 지난 지금 다시 운명처럼 그 금지된 불씨가 되살아난 셈이었다. 그는 서울의 유명 사립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을 거쳐 지금은 중견 제조업체의 부장으로 옮겨온 지 2년째였다. 연봉은 내 것보다 약간 높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사회적 위치도 안정적인 모범적인 중년 남자의 전형이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가 이미 유부남이라는 점이었다. 결혼 7년 차, 초등학생 두 아이의 아버지. 작년부터 별거를 시작했고 현재는 법원의 협의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다. 김 탐정은 나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다. 이혼의 직접적인 사유에 지연 씨가 깊이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는 한동안 멍하니 말을 잃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일탈이 아니었다. 지연은 과거의 연인과 재회하여 이미 가정을 가진 남자와 의도적으로 관계를 이어온 것이다. 그 이중적인 사실은 나를 이전보다 더욱 격렬하게 분노하게 만들었다. 내가 사랑했던 아내가 파렴치한 선택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조사 자료에는 박준호의 이혼 사유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공식 기록에는 성격 차이와 경제적 갈등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김 탐정은 덧붙였다. 실제로는 외도 때문일 겁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다른 여자들과의 정황도 포착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속에서 무언가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지연은 그 남자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아니, 알면서도 그 남자의 곁에 남아있기로 선택했던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명백한 공범 관계였다. 보고서에는 그들의 만남 횟수와 장소가 시간대별로 세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거의 매주 두세 번, 퇴근 후에는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주말에는 당일치기 여행이나 호텔 숙박을 반복했다. 특히 나를 격분하게 만든 문장은 이것이었다. 민호 씨가 야근하는 날엔 박준호가 아파트 근처까지 와서 지연 씨를 만났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읽는 내내 손끝이 떨려 글자를 제대로 볼 수 없었다. 피곤해서 쉬고 싶다던 말, 주말에 혼자 다녀오겠다던 말. 그 모든 순간들이 나를 완벽하게 속이기 위한 철저한 연극이었다. 그녀는 내가 안심하고 눈치채지 못하길 바랐고 나는 너무나도 쉽게 그 거짓말을 믿어주었다. USB 안의 문자 캡처 파일에는 박준호가 지연에게 보낸 메시지도 담겨 있었다. 이혼 정리되면 우리 같이 살자. 그때까지 조금만 더 견뎌줘. 짧지만 강렬한 문장 하나가 내 남은 심장을 꿰뚫었다. 나는 힘을 주어 노트북 화면을 덮었다. 세상은 갑자기 지독하게 조용해졌다. 창밖에는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가 마치 내 안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감정의 파편 같았다. 그날 저녁 나는 마침내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피하거나 슬퍼하지 않기로. 확실한 증거가 내 손에 있고 그 증거는 지연의 어떤 변명보다도 명확한 진실이었다. 지연이 냉정하게 그 남자를 택했다면 나 역시 나의 방식대로 이 관계의 끝을 선언해야 했다. 그녀가 보낸 문자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다. 당신과는 여기까지예요.
나도 이제 이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것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충동이 아니었다. 지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떠나 있었고 박준호와의 삶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실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지워버렸다. 금요일 밤을 대화의 시간으로 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주말 이틀 동안 나는 충분히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을 확보해야 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선명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오직 냉정한 판단으로 말해야 한다. 그날 저녁 지연이 현관문을 열고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김탐정이 건넨 USB와 핵심적인 증거 사진 몇 장이 질서정연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현관에 들어서다 그 광경을 보고는 걸음을 멈췄다. 지연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경악과 당황이 스쳤다.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요? 그녀의 말끝은 떨렸고 시선은 이미 식탁 위에 놓인 증거 자료를 향하고 있었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참을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앉아요. 당신하고 나 이제 마무리 지어야 할 얘기가 있어요. 지연은 주저하다가 소파 끝 나와 멀리 떨어진 자리에 불안하게 앉았다. 숨겨지지 않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그녀의 흔들리는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이 지난주에 말했던 그 남자 정말로 1년 전부터 만나온 게 맞습니까? 그녀는 길게 침묵했다. 그 침묵은 인정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 한마디는 비로소 모든 것을 확인시켜주며 방 안을 텅 빈 소리처럼 울렸다. 나는 식탁 위에서 카페에서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마주 앉아 웃고 있는 사진을 집어들었다. 부드러운 조명 아래 둘의 표정에는 거리낌이나 죄책감이 전혀 없었다. 나는 사진을 그녀에게 내밀며 물었다. 이 남자가 당신이 사랑한다는 그 사람 박준호가 맞죠? 지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렸다.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렸고 입술이 굳어져 말이 나오지 않는 듯했다.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이 그녀에게조차 낯설고 충격적으로 느껴지는 듯했다. 이게 어떻게 당신한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변명할 단어는 끝내 이어지지 못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그녀의 표정과 무너지는 태도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 그 순간 그녀와 나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갈라져 회복 불가능한 틈이 생겼다. 그 어떤 대화도 변명도 이제 그 틈을 메울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사진을 한 장씩 꺼내 그녀 앞에 펼쳐놓았다. 카페에서 손을 잡던 장면, 모텔 입구를 함께 지나던 CCTV 캡처본, 호텔 주차장에서 서로를 끌어안던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 안에서 입을 맞추는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까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명확한 진실들이 종이 위에 박혀 있었다. 처음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정하려 했다. 이건 나 아니에요. 오해예요. 하지만 이어지는 다음 사진, 또 그 다음 사진에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결국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감정을 섞지 않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준호, 당신 고등학교 선배라는 것부터 그 남자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 고등학교 선배, 중견 제조업체 부장, 유부남이었지만 이혼 절차 중인 남자. 그리고 지연이 지난 1년간 모든 것을 걸고 사랑했다는 남자. 나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놀라울 만큼 차가운 평정심을 되찾았다.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 증발했고 냉기로 바뀌어 있었다. 그 남자 박준호가 당신에게 보낸 문자도 봤어요. 나는 낮게 읊조렸다. 이혼 정리되면 같이 살자고 했더군요. 둘이서. 지연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참을 고개 숙인 채 앉아 있다가 마침내 아주 작고 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맞아요. 나 그 사람 진심으로 사랑해요. 이제 당신하고는 이 결혼을 끝내고 싶어요. 그 한마디가 내 귓속에서 오랫동안 울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나 미안함 같은 감정의 흔적이 없었다. 그저 담담하고 건조했다. 마치 오래 고민한 결정을 이제 와서야 시행에 옮기겠다는 듯한 절대적인 냉정함이었다. 나는 짧게 허탈한 웃음을 흘렸다. 그 웃음은 내 안의 모든 감정이 완전히 식었음을 의미했다. 이제 와서 깔끔하게 끝내자고요? 당신이 만든 상황인데.
지연은 내 눈을 피하며 재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 했다. 서로 더 힘들게 하지 말아요. 재산은 법적으로 반반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집도 팔고 예금도 정리하고 그렇게 협의 이혼으로 깨끗하게 하는 게 서로 편할 거예요. 그녀의 말투는 놀라울 만큼 이성적이고 계산적이었다. 결혼이 아니라 만료된 계약을 종료하자는 사업가의 태도였다. 나는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다. 이 여자는 이미 내 아내가 아니었다. 그래요. 당신 원하는 대로 이혼합시다. 나는 힘을 주어 말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변호사와 함께 재판에서 지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무슨 뜻이에요? 왜 복잡하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 관계를 깨끗하게 끝내줄 겁니다. 그 대신 당신이 저지른 불륜에 대한 대가도 함께 치러야 할 겁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그녀의 눈빛에 진정한 두려움과 당황이 스쳤다. 그녀는 말없이 나를 노려봤다. 나는 더 이상 부연 설명하지 않았다. 말보다 확실한 법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정리할 생각이었다. 그냥 협의 이혼으로 끝내요.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지연은 짜증과 불만을 섞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나는 단 한마디로 그녀의 말을 잘랐다. 이 모든 상황을 만든 건 당신이니까 당신이 감당해야죠. 그녀의 얼굴에 잠시 강한 거부감과 굳은 기색이 스쳤다. 나는 그 뒤로 더 이상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 그날 밤 모든 감정이 완전히 식어버린 대신 냉철한 결심만이 남았다. 이제는 남편과 아내의 감정 싸움이 아니라 현실적인 법적 전쟁이었다. 월요일 아침 나는 회사에 연차를 냈다. 그리고 서울 서초구 가정법원 인근의 유명 로펌으로 향했다. 이혼 전문 높은 승소율이라는 문구가 인터넷 검색창 상단에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 문장 하나면 충분했다. 나는 냉정하게 나의 목적을 정했다.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아내와 상간남의 책임을 묻기 위한 싸움이었다. 층짜리 현대식 건물 6층 전체가 그 로펌의 사무실이었다. 접수 데스크에 서자 직원이 바로 상담실로 안내했다. 문 안쪽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다. 이경숙 변호사입니다. 낮고 안정된 목소리였다. 그녀는 15년 동안 이혼 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뤄온 베테랑이었다. 나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이야기했다. 결혼 10년 차가 아닌 3년 차라고 잘못 말했던 실수를 바로잡았고, 아내의 1년간 불륜 사실, 그리고 지금은 나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는 상황까지. 말을 이어가면서 책상 위에 김탐정이 건넨 USB와 핵심 증거 사진 봉투를 올려두었다. 이경숙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열었다. 노트북 화면 속에서 지연과 박준호가 거리낌 없이 웃고 있었다. 카페에서 손을 맞잡고 모텔로 들어가고 호텔 주차장에서 서로를 포옹하는 장면이 이어졌다. 그녀는 한 장 한 장을 꼼꼼히 넘기더니 마침내 노트북을 덮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민호 씨.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특히 모텔 출입 장면은 결정적이에요. 법정에서는 구체적인 신체적 증거가 중요하지만 이 정도의 영상 기록이면 불륜 사실을 완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분석은 명확했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나는 처음으로 법의 언어가 이토록 냉정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이해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경숙 변호사는 차트를 꺼내며 전략을 제시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명확한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내 지연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 다른 하나는 상간남 박준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즉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상간소송이요? 배우자와 불륜을 저질러 가정을 파탄낸 제3자를 상대로 의뢰인께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배우자보다 오히려 상간남에게 더 높은 책임을 묻는 판례가 늘고 있어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서류 위의 활자들이 갑자기 내 현실을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되어 보였다. 나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이 전쟁의 공격자였다. 둘 다 진행해 주세요. 나는 단호히 말했다. 둘 다 제가 원하는 끝을 볼 때까지 끝까지 갑니다. 이경숙 변호사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미묘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준비된 분은 반드시 이깁니다. 내 안에는 이제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지연에게는 불륜의 대가를, 박준호에게는 남의 가정을
무너뜨린 책임을 반드시 법적으로 물을 생각이었다. 이경숙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곧바로 서류철을 꺼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우리의 법적 전략을 세워봅시다. 그녀의 어조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칼날처럼 예리했다. 먼저 이혼, 소송, 지연의 유책 사유불륜과 명백하니 원하실 때 언제든 이혼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의 조건과 시점은 우리가 정합니다. 그녀는 서류를 넘기며 재산 분할에 대해 덧붙였다. 재산 분할에서도 상대방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유책 배우자에게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파트, 예금, 보험 등 공동재산 전체가 민호 씨 쪽에 유리하게 흘러갈 겁니다. 그녀의 계산은 지극히 현실적이었다. 정신적 피해를 고려한 위자료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숫자는 차갑게 들렸지만 그 안에는 내가 받아야 할 공정함이 담겨 있었다. 다음은 상간 소송. 박준호 씨의 연봉이 8천만 원 수준이라면 손해배상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다만 그는 현재 이혼 절차 중이라 약간의 법적 변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증거가 완벽하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그녀는 마침내 모든 비용을 합산하며 결론을 내렸다. 총 예상 비용은 2천만 원 안팎으로 보입니다. 착수금 800만 원에 소송 성공 보수 1,50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내 삶과 존엄의 문제였고 내 가정을 무너뜨린 두 사람에게 내리는 마지막 법적 경고였다. 진행해 주세요. 나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의 서명란에 펜을 눌러 서명했다. 그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시원했다. 계약이 끝나자 이경숙 변호사는 곧바로 실행 계획을 정리했다. 우선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넣을 겁니다. 동시에 지방법원에 박준호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하죠. 만약 지연 씨가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즉시 정식 재판으로 전환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모든 것이 법적 절차에 따라 시작되었다. 이것은 감정이나 눈물 대신 서류와 증거로 싸우는 복수전이었다. 며칠 후 이경숙 변호사로부터 모든 서류가 법원에 공식 접수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이 싸움에는 후퇴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한 달 뒤 내가 예상치 못한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연의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누군가 그녀의 불륜 사실과 이혼, 소송 사실을 외부에 흘린 모양이었다. 그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고 그녀의 이름은 회사 복도마다 속삭이는 금기어가 되고 있었다. 총무팀 복도 끝에서부터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다. 지연 씨, 이혼 소송 중이래. 처음엔 단순한 가십이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이유가 남편 외에 다른 남자 때문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바뀌었다. 평소 조용하고 성실하다고 평가받던 그녀였기에 직장 동료들의 충격은 더욱 컸다. 점심시간이면 다들 휴게실에 모여 그럴 사람 아니었는데라며 수군거렸다. 특히 기혼자들 사이에서는 남일 같지 않다는 말이 돌며 분위기가 묘하게 차가워졌다. 하지만 더 큰 파장은 박준호의 회사에서 일어났다. 그의 근무처는 규모가 크지 않아 소문이 퍼지는 속도가 훨씬 빨랐다. 어느 날 회사 익명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다. 우리 회사 박 부장님의 은밀한 불륜 현장 제목부터 자극적이었다. 게시물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준호가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유부녀 지연과 불륜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 그리고 호텔 주차장에서 포옹하는 장면,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까지 첨부돼 있었다. 단 하루 만에 그 글은 회사 전체로 퍼졌다. 직원들은 링크를 공유하며 웅성거렸고 박준호의 이름은 하루 만에 사내 금지어가 되었다. 평소 진중하고 가정적인 이미지로 통하던 그였기에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거셌다. 특히 기혼 직원들과 여성 직원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결국 회사 경영진까지 이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익명 게시판에 글이 외부로 유출되며 기업 이미지에 손상이 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인사팀은 즉시 박준호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처음 그는 완강히 부인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모함입니다. 하지만 조사 담당자가 사진 증거와 함께 상간 소송 접수 내역을 내밀자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결국 모든 걸 인정했다.
그날 오후 인사팀장은 그에게 통보했다. 회사 이미지 실추 및 풍기문란 행위에 대해 중징계를 검토 중입니다. 그의 10년 커리어는 단 하루 만에 돌이킬 수 없는 끝을 향해 기울고 있었다. 같은 시각 지연의 회사에서도 상황은 터져버렸다. 누군가가 그녀와 박준호의 사진을 인쇄해 회사 게시판에 몰래 붙여놓은 것이다.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며 수군거렸고 지연의 자리는 하루아침에 빈손처럼 고립되었다. 지연은 결국 인사팀에 불려가 최근 외부 문제로 인해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이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날 퇴근길 빗속을 걷는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예전의 자신감 넘치던 그림자가 아니었다. 총무팀장이 사진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수십 명의 직원이 그것을 본 뒤였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공유했다. 벽에서 서류를 떼어냈지만 그 한 장의 종이는 이미 회사 전체를 돌고 있었다. 사진 속 지연의 얼굴은 너무도 선명했다. 그녀는 부정할 수도 숨을 수도 없었다. 회사 복도는 마치 신문장의 복도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지나가는 동료들의 속삭임, 엘리베이터 안에서 느껴지는 싸늘하고 노골적인 시선. 점심시간이면 나는 홀로 도시락을 먹어야 했고 회사 회식 자리에서는 아무도 내 옆자리를 채우려 하지 않았다. 내가 말을 꺼내면 공기만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 침묵은 나를 향한 무언의 질책이었다. 총무팀장은 결국 그녀를 따로 불러냈다. 지연 씨의 개인적인 일이 회사 업무 환경을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이번 일은 인사평가에도 심각하게 영향을 줄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여야 했다. 반면 박준호의 상황은 지연보다 훨씬 더 비참했다.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다. 풍기문란, 기업 이미지 실추 그 단어들이 회의실 안에서 그의 커리어를 파괴하며 잇따라 언급됐다. 인사팀장은 냉정하게 말했다. 부장이라는 위치에서 이 정도의 비위 행위는 중징계 사유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버텨보려 했다.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업무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변명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의 동료 부장들은 이미 눈을 피했고 부하 직원들마저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그는 이미 회사에서 없는 사람 취급이었다. 며칠 후 박준호는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징계를 받아 불명예스럽게 쫓겨나느니 스스로 나가는 편이 그나마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20년 가까이 쌓아올린 그의 경력과 명예가 단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퇴직금 명세서를 받은 날 그의 손끝은 허탈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지연 역시 결국 그 압박감을 견디지 못했다. 출근길마다 자신을 훑어보는 동료들의 시선은 마치 비수처럼 느껴졌다. 상사의 질책, 동료들의 싸늘한 침묵, 무너진 평판 앞에서 그녀는 점점 말을 잃고 무력해졌다. 결국 박준호의 사직 소식을 들은 그날, 지연도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했다. 직장을 잃은 후 두 사람은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박준호는 서울 외곽의 낡고 오래된 원룸을 얻었고 둘은 마치 세상의 시선을 피해 도망치는 도망자처럼 그곳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이제 더는 숨어 만날 이유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꿈꾸던 새로운 시작은 결코 찾아오지 않았다. 현실은 그들의 사랑보다 훨씬 차갑고 무거웠다. 박준호는 연봉 8천만 원의 안정적인 직장을 잃었고 지연 역시 안정된 병원 행정직을 잃었다. 둘 다 무직 상태였다. 박준호가 받은 퇴직금은 절반 이상이 전처와의 이혼, 재산 분할 및 두 아이의 양육비로 빠져나갔다. 남은 돈으로는 한두 달 월세와 기본적인 생활비가 고작이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불륜 스캔들은 이미 업계 전체로 소문이 번져 있었다. 면접 자리에서도 그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창문도 제대로 없는 좁고 답답한 원룸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가 점점 짐이 되어갔다. 그들이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은 이제는 서로의 비참한 현실을 버텨야 하는 무거운 형골이 되었다. 박준호는 새 직장을 전혀 구하지 못했다. 이직 면접에서 퇴사 사유를 묻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그의 말끝은 힘없이 흐려졌다. 개인 사정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는 이미 퍼진 불륜 스캔들을 가릴 수 없었다. 업계는 너무 좁았다. 지연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총무 경력이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이력서에는 설명하기 힘든 공백이 생겼다.
면접에서 이전 회사는 왜 그만두셨나요? 라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아무리 단정하게 옷을 입고 치장해도 그녀의 파괴된 과거는 늘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붙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주변의 싸늘한 시선이었다. 박준호의 전 아내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그들의 불륜 사실을 모든 친척에게 빠짐없이 알렸다. 박준호의 부모와 형제들까지 상황을 알게 되었고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보며 울부짖었다. 내가 사람인가? 내 자식들을 버리고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해? 지연의 부모님 역시 딸을 용서하지 못했다. 나와의 이혼, 소송 서류를 통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며칠 동안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어머니는 그런 얼굴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며 전화를 매정하게 끊었다. 가족과의 연락은 완전히 단절되었다. 오랜 친구들조차 멀리하며 긍을 돌렸다. 결혼식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던 그 얼굴들이 이제는 차가운 비난과 외면으로 돌아선 것이다. 서울 외곽의 낡은 원룸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동거는 불과 몇 달 만에 지옥으로 변했다. 좁은 방 안에서 서로의 숨소리를 듣는 것조차 버거운 고통이 되었다. 박준호는 날이 갈수록 예민하고 날카로워졌고 술에 취하는 날이면 너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잃었다 하며 지연에게 고함을 질렀다. 지연 역시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책임진다더니 이게 당신이 말한 책임이야? 그들의 싸움은 사랑 대신 증오를 먹고 매일같이 반복됐다. 경제적 압박은 숨 쉴 틈 없이 두 사람을 조금씩 갉아먹었다. 퇴직금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고 박준호는 이혼 합의서에 적힌 양육비를 제때 감당하지 못해 전처에게서 독촉 전화를 받기 일쑤였다. 지연은 눈물 대신 긴 한숨으로 현실을 대답했다.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이 이제는 서로의 목을 조이는 사슬이 되었다. 그 사이 남인호의 삶은 완전히 다른 궤도로 달라졌다. 법정에서 나는 지연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과 박준호를 상대로 한 상간 소송 모두에서 승소했다. 지연에게서 위자료 4천만 원, 박준호에게서 손해배상 2,500만 원을 받아냈다. 재산 분할에서도 법원은 나의 손을 들어주어 아파트와 예금의 60%를 인정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돈의 액수가 아니라 법이 인정해준 정의의 무게였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나는 조용히 헬스장 회원권을 끊었다. 하루 2시간씩 꾸준히 운동을 하고 주말이면 등산이나 자전거를 타며 땀을 흘렸다. 몸이 건강하게 변하자 마음속의 응어리도 함께 달라졌다.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과거에 갇힌 피해자가 아니었다. 가끔 퇴근 후 한강변을 걸으며 나는 문득 생각했다. 내가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었구나. 그냥 나 자신을, 내 삶을 되찾고 싶었던 거야. 서늘하지만 맑은 강바람이 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김탐정에게서 받은 USB 하나를 꺼내어 아무 미련 없이 강물 위로 던졌다. 파란 불빛이 잠시 번쩍이다가 차가운 물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아니, 어쩌면 이제야 진짜 시작이었다. 회사에서의 나의 하루가 달라졌다. 무겁던 짐을 내려놓자 마음이 가벼워졌다. 오랜만에 업무에 깊이 몰입할 수 있었고 작은 일에도 성취감을 느꼈다. 회의 중에도 집중이 잘 되었고 상사들의 평가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민호 씨,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졌어요. 그 한마디가 나를 진심으로 웃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예상했던 대로 과장 승진이 확정되었다. 책상 위에 세명함이 놓였을 때 나는 조용히 나 자신에게 속삭였다. 이제 진짜 다시 시작이야. 회사 밖에서도 내 삶의 영역은 조금씩 확장되었다. 오랫동안 외면했던 대학 동창회에 다시 얼굴을 내밀었고 동료들과의 사적인 모임에도 자주 나갔다. 나는 오랜만에 사람들 사이에서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다. 새로운 인맥들이 생겼고 조심스럽게 나간 소개팅 자리에서 마주한 낯선 미소가 더 이상 불편하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관계에 있어 서두르지 않았다. 이제는 상처를 완전히 지워낸 채 온전한 나의 모습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싶었다.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의지하거나 기댈 필요가 있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걸어갈 수 있는 관계를 만들고 싶었다. 그것은 과거에 내가 결혼 생활에서 갈망했지만 얻지 못했던, 그리고 지금의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된 성숙한 마음이었다. 거울을 보며 나는 스스로를 확인했다. 배신과 상처는 나를 파괴하거나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들었다. 반면 지연과 박준호의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경제적 불안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두 사람 모두 이직은커녕 면접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세상의 시선, 특히 업계의 시선은 여전히 냉정했다. 그들이 꿈꿨던 새로운 미래는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좁은 원룸의 희미한 불빛 아래 그들의 대화는 점점 짧고 건조해졌고 눈빛 속에는 사랑 대신 깊은 후회가 자리 잡았다. 사랑만으로는 현실의 고난을, 무너진 평판과 경제적 압박을 결코 지탱할 수 없다는 너무나도 늦게 깨달은 잔인한 진실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향해 증오나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그들의 존재는 그저 내가 지나온 과거의 한 챕터일 뿐이었다. 이제 내 삶은 다시 빛과 희망이 있는 방향으로 굳건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